포럼 8월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비 허리케인이 와서 남부 여러 개 주를 휩쓸고 그 여파로 아직도 날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뜸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해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뵈어서 반갑고요. 이렇게 오늘 나와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8월 포토맥 포럼 특강에 독일의 대문호 아니 유럽의 대문호일 겁니다. 구에테와 또 오스트라리아에서 아주 족적을 크게 남긴 쉘러에 대한 강의를 오늘 강사님이 해주실 텐데 오늘 강사님의 학력과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사 서령숙 박사님께서는 위고 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하셨고 독일 뮌헨 대학에서 동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오셔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역시 같은 동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간단한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경기여고 독일어 교사를 하셨고 미 국방성에서 리서처로 또 오래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맥클린 한글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령숙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독일 대문호 구에테와 쉴러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실 때 경청하여 주시고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설령숙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괴테의 작품을나 실러의 작품을 읽으신 거 젊었을 때 읽으신 거다 무슨 영화 보신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어떤 젊은 베르테르의 예, 대부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같이 울고 막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외에 많은 작품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해서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순서는 두 분의 그 삶과 작품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고 바람핀 여자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화를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괴테는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그러니까 풀네임을 소개하자면은 요한 월프강 폰 괴테입니다. 그리고 1749년서부터 32년까지 살았는데 오래 살고 그다음에 독일의 작가고 시인이고 소설가고 극작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명칭이 다 해당됩니다. 아주 다재다능하고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문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로서 바이말 공작의 그 뭐라고 그러나 고문으로서 마지막까지 활약하셨습니다. 대학은 65년서부터 68년까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그
그 라입치히가 재미가 없었대요. 여자도 없고 여학생도 재밌는 여학생이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쉰 다음에 남동쪽에 있는 슈트라스부르크로 갔는데 거기서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괴테는 다음에 나열하는 여러 사상가들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칸트, 헤르더, 쉘링, 헤겔, 그 다음에 그 훔볼트 형제까지 합쳐서 동시대의 사상가로서 그 당시에 현대적 사고에 준해서 지적 혁명을 일으킨 그야말로 전 독일의 지성가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시대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적자가 너무만 들어가는 자유와 개인의 자결권이라는 것에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독일 그 이상주의와 미국 혁명과 미국의 레볼루션, 독립전쟁도 일어났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많은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살았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리면은 괴테는 굉장히 부잣집의 가정에 태어난 그야말로 시티보이였습니다. 어떤 시티냐 하면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는데 그 프랑크푸르트는 그 당시에 부유한 금융 중심지였고 또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 시티 컨트리였습니다. 도시국가 그리고 자치공화국이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래서 아주 괴테하고 퍼펙트 매치가 되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십 년간의 다작의 문학 경력을 쌓고 있는데 여러 장르와 형식, 뭐 연극, 서사시, 서정시, 수필, 과학 논문, 무슨 식물학까지 공부를 해서 많은 저작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품들을 나열하면은 아래와 같은데 뭐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첫 작품인 베르테르의 슬픔하고 거의 마지막 노년의 작품인 파우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괴테의 문학 작품의 주제는 주관성의 성찰,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넘어가서 베르테르의 슬픔, 많은 분이 이 작품을 읽으셨으니까 대충 그 스토리는 아시겠지만은 괴테는 두 가지 경험을 그 소설로 융화시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 롯데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 당시에 신문의 대서특필에서 나온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의 자살한 행위를 소설에 모아서 그걸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고 또 결국 자살하는 베르테르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그 베르테르에 나오는 이 소설은 그야말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열정적인 그 젊은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베르테르가 친구인 윌헬름에게 쓰는 편지 모음집입니다. 그 주제는 독일말로 벨트슈메르츠, 정말 가슴이 아픈 세상의 고통을 다 짊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존적 절망, 내면의 열정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갈등,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사회적 규칙에 따를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강렬한 감정으로서 그려나갑니다. 이 작품은 74년에 2달 만에 써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그 불란서에서 먼저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돼갖고 이 작품이 괴테를 전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베르테르의 의상, 특히 그 베르테르가 롯데하고 춤을 추면서 그 무도에서 춤추는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은 그 파란 프라코드에, 여기 좀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파란 프라코드에다가 그 옐로 베스트하고 옐로 팬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돼 갖고 정말 의상점이 날개가 돋친 듯이 이 옷들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살하는 것까지 유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툭하면 자살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슈트룸 운드랑의 운동의 첫 번째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슈트룸 운드랑인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폭풍 노도의 시도라고 그러는데 18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일어난 문학운동입니다. 그 슈트룸 운드랑은 자연, 감정, 그리고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현상이었던 지금까지의 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항했고, 또 모든 사회적 규범에서 반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리고 괴테와 그 스승인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트는 슈트룸 운드랑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독일의 미술과 예술의 장래,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강조해야 되고 개인주의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문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작품으로서는 첫 두 작품인 괴테하고 베르테르의 슬픔이 이 슈트룸 운드랑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괴테의 작품은 낭만주의에서, 이 당시 슈트룸 운드랑은 낭만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서 고전주의로 옮겨갑니다. 그의 클래시시즘의 대표작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파우스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트는 2부작 드라마입니다. 1부는 1808년, 2부는 괴테가 죽은 다음에 183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본성, 도덕성, 그리고 지식을 탐구하려는 그런 의욕들, 그런 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괴테는 그가 20살 때 이미 이 지상에서 성취를 대가로 해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연극화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거는 일부는 그러니까 거의 29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 1부는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와 계약을 맺고, 계약은 그러지만 계약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거.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러면은 나는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 그런 이제 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주식과 쾌락, 거기에는 멋진 생활도 있고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명예도 있겠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삶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파우스트는 그레찬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임신을 하고 유아 살해 등 그런 비극으로 끝납니다. 2부는 파우스트의 궁정 생활을 다루고 있고 그의 권력 추구, 정치 참여, 영적 성취 추구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2부는 특히 조금 읽기가 난해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3000년의 역사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또 인물도 그 역사 중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뭐 호모에서 시작해서 바이런까지 다 왔다 갔다 하길래 정신이 없는데 이제 다 읽고 나면은 아하 그런 소리였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파우스트는 결국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레텐의 중재와 그녀의 신성한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그 절대적인 사랑 이야기가 기존에 있었던
파우스트와 구별됩니다. 그 전에도 파우스트라는 이름의 동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인형극으로 많이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서 구원받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파우스트 2부는 보통 괴테 자신의 시대와 그 역동성 그리고 완성된 인간성이라는 고전적 이상으로부터의 소외됨을 시적으로 고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재밌는 얘기로 파우스트에서 넘어가서, 괴테는 많은 연인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에 의하면은 15명이래요. 15명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랑을 항상 시로 승화시켜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시인들은 연애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few example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나 쉔코프는 라이프치히의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의 딸입니다. 이 여인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70년대니까 19살, 그러니까 49년생이니까 21살 때 그는 익명으로서 첫 시집 아네떼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70년대 학생 시절에 제센하임 여행 중에서 18세 프리드리케 브리움과 사랑에 빠졌지만 짝사랑으로 1년 만에 끝납니다. 그게 시로 나온 게 Willkommen und Abschied, 제센하임의 리더 하이든 레슬라인. 하이든 레슬라인은 우리가 잘 아는 들장미라는 노래입니다. Willkommen Abschied는 Welcome and Farewell and 제센하임의 Songs. 그리고 75년에 은행가의 딸인 아나 릴리 쉐네만과 약혼한 지 몇 달 후에 파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더 부자이고 더 명망 있는 은행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상실로부터 괴테는 Neue Liebe und Neues Leben, Sehnsucht, Lilies Park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타이틀이 Neue Liebe, 또 새 사랑이고 새 삶이라고 졌습니다. 이제 그 옛사랑은 흘러갔고 이제부터 새 사랑을 하겠다고 새 삶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1년 마리엔바트에서 노년의 73세의 괴테는 사랑을 재발견합니다. 이제는 그는 이미 주정부 장관이고 의원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괴테는 자기 나이에 눈을 감고 더 큰 것, 즉 사랑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외친 거는 나는 이제 행복을 볼 수 있다. 또 이 사랑의 대상은 17세의 울리케 폰 레베비초프였습니다. 울리케는 괴테의 정혼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울리케는 일생을 홀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역시 그 괴테를 잊지 못해서 이 일을 계기로 그 괴테의 재능은 절정에 이르고 거기에서 나온 시가 마리엔바트 엘렉입니다. 또 한 여인은 크리스티안 볼피우스였는데 1788년부터 괴테의 정부였고 동거녀였습니다. 아주 살림 잘하는 주부로서 괴테의 첫 아이를 낳자 괴테는 18년 만인 1806년에 그녀와 결혼을 하고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동거 25년 만에 그녀에게 시를 헌정합니다. 또 다른 두 특별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 첫째는 샬롯테. 샬롯테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나 봐요. 영숙이처럼. 그래가지고 샬롯테 이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괴테의 애인 중에는 이 샬롯테 폰 슈타인은 독일 작가로서 연상의 유부녀고
괴테가 바이말에 도착했을 때 친밀한 우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친밀한 우정을 intimate relationship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괴테는 그러니까 샬롯테를 여성적인 이상형으로 삼았고, 또 젤렌분트, 그 영혼의 연합으로 인해서 괴테의 삶과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이피게니아, 이거 괴테 작품인데 두 작품에, 그러니까 이피게니아는 초기 작품이고, 그다음에 윌헬름 마이스터는 나중에 작품인데 두 작품에 그 주인공 여자의 영감을, 캐릭터를 이 여자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또 괴테는 그 시집 방랑자의 밤노래에서 Der du von dem Himmel bist, 천국에서 온 너와 Über allen Gefängnisru, 모든 봉우리들을 초월하는 휴식이라는 두 편의 시를 그녀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롯데, 베르트르에 나오는 롯데, 롯데는 샬롯 버프였는데 괴테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괴테를 거부하고 그 대신 하노버 대법원의 추미론 의원인 그 캐스트너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했죠? 그래서 이 괴테 소설에 나오는 그 장베르트의 슬픔의 그 여주인공인 아주 거기서는 따뜻하고 소박한 롯데로 나옵니다. 그 캐릭터는 샬롯 버피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말 진심과 구석이 없는 것으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실러로 넘어가서 프리드리히 실러, 그의 풀네임은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폰 실러, 되게 길죠. 이분은 독일의 극작가고 시인이고 철학자입니다. 독일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러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17년 동안 88년서부터 1805년까지는 이미 유명했던 괴테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특히 미학, 에스테틱에 대해서 글도 같이 썼고 또 문제를 마주하고서 대담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러는 스케치를 남긴 그 작품들을 괴테 보고 맞추라고 그러면서 조언했고, 또 반대로 괴테는 딴짓하지 말고 자꾸 드라마를 써라, 드라마를 써라 그러면서 서로들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실러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실러는 아주 촌인 마르바흐 뮤텐베르크 군의관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종교적이고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에는 바이블을 읽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이것이 후에 그의 지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러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7년 전쟁 참전으로 해서 없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프리드리히라고 지어줬습니다. 1763년 전쟁이 끝나자 실러의 아버지는 신병 모집 장교가 되어서 슈베비시 금은대, 이거는 더촌입니다. 거기에서 주둔했고, 이것도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고 정말 가난했나 봐요. 그래갖고 로르히라는 더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로르히에서 가족들은 행복했지만 실러의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러는 로르히에서 초등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 실러의 부모는 그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을 신부를 초대해갖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저 신부는 아주 훌륭한 교사로서 나중에 그 실러의 작품 디 로이버에 나오는 똑같은 모저라는 이름의 신부로 나오는데, 이 아주 신부는 그러니까 로이버에 나오는 그 동생이 아주 정말 악질
돈과 명예만 추구하는 그런 악취를, 그러니까 파이널 마치 그 파이널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로이버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러는 자기가 성직자가 되겠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들떠갖고 까만 옷도 입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성직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66년에 그의 아버지는 루드비히르에 있는 수비대에 임명되어서 가족도 함께 루드비히로 갔습니다. 루드비히는 그 뷰르텐부르크 공작에 그때 뷰르텐부르크라는 그러니까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독일 내에. 그 공화국의 그 주인인 그 공작 칼스 오이겐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 공작의 눈에 실러가 띄어서 사관학교 칼스슐레에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어떻게 바꿀 수 없냐고 그래서 의학을 결과적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청장년 시절은 학창 시절에 첫 희곡인 로이벌 도둑을 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1780년에 슐러는 자신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연대 군의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군의관으로서 일하면서 그 당시에 첫 작품인 로이버가 공연을 한다고 그러길래 그거를 참석하기 위해서 허락을 안 받고 그 연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14일간의 구류형을 처분받고 그 후에는 칼스 오이겐 그 뷰르텐부르크의 공작님이 작품을 쓰지 말라고 아주 술판 금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슈투트가르트를 떠나서 바이말로 향합니다. 그 도중에 유부녀인 샬롯테 폰 칼프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심각한 경제 상황과 또 유부녀에 대한 집착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7년 그는 바이마르에 정착하게 됐고 이곳에서 괴테를 만납니다. 89년에 괴테는 실러를 도와서 예나 대학의 역사 철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이게 그냥 괴테의 백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역사 철학에 관한 저서를 실러가 냈습니다. 네, 그거를 살펴볼 기회는 없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따로 살펴보세요. 그래서 거기 역사 철학 교수로 돼서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 잘 있다가 드디어 예나에서 바이말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실러도 여인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여인은 그 부인인 샬롯테, 여기도 샬롯테죠? 네, 샬롯테 폰 랭헤펠트고 실러와 1790년에 결혼해서 두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주 좋은 가정 출신의 정숙한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걸프렌드였던 샬롯테 폰 칼프는 육군 장교와 결혼한 교양 있는 여성입니다. 1782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행 중에 실러는 그녀와 바람을 피웠고 그녀는 아주 사교계에서 영리하고 매력적이지만은 조금 불안정하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걸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anyhow, 이 다음은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작품에 그 도적들 디 로이버 1781년에 쓴 작품인데 이 연극은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을 그립니다. 한 형제는 도둑이 되고 다른 한 형제는 악랄한 권력 추구자가 됩니다. 장자인 칼 무어는 보헤미안 숲속에서 반항적인 학생들을 이끌고서 로빈 후드와 같은 도적이 되어서 기존 권위에 반항하고 혁명적인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칼은 아무리 기존 질서가 부패하더라도
또 폭력과 무정부 상태는 대안이 아니다. 사회는 테러리즘으로서 개혁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경멸하던 법에 복종을 해서 자기가 자수합니다. 그동안 동생 프란츠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계획을 세우고 형을 모함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장자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 굴에 가두어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버지를 찾아내고 살려내는 것은 그 형인 칼이 그러니까 산적대와 돌아가다가 숨을 때를 찾다가 보니까는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 자기 아버지가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연명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이 동생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동생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런 비극으로 끝납니다. 주제는 권력의 남용, 계급과 종교의 위선, 사회적 부패와 혁명적 공화주의 이상, 그리고 독일 그 당시에 경제적 불공평을 비판합니다. 또한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를 탐구합니다. 언어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폭력의 모사에는 특히 너무 자세하게 그 사건을 적는 게 그 슈트루먼 드랑 운동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첫 희곡이고 그 당시 최초의 유럽의 멜로드라마입니다. 노년이라고 그래요. 뭐 신뢰가 오래 안 살았으니까 1789년에 지은 연극인데 이 말렌슈타인 트릴로지는 30년 전쟁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 중에 신성 로마 제국 군대의 총사령관인 역사적인 인물 알브레히트 폰 말렌슈타인의 마지막 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3부작으로 되어 있고 전주곡은 말렌슈타인의 권력 장악에 막 잡혀갖고 그 내리막길로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성공적인 장군으로서 권력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갖고 황제 페르난트 2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이분은 그 부관인 피콜로미니가 그 발렌슈타인의 반역 음모를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배경에서 발렌슈타인의 사악한 모습이 떠오르고 그는 은밀히 대역제를 개혁하고서 적과 힘을 합쳐서 자신을 제국의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렌타인은 여기에서 자신은 무슨 특권적인 존재, 자기는 죽지도 않는 거 그런 인물로 그립니다. 3부에서는 그 타이틀이 얘기하듯이 발렌슈타인의 죽음입니다. 그는 군대를 탈영하고 그리고 부하들한테 잡혀서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실러는 발렌슈타인을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성과 악의 일반적인 정의를 초월한다고 믿는 그런 복잡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 초기의 인물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하고 비슷한데 점점 나가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와일드해지고 다른 인물로 정말 복잡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동시에 아주 서민들을 사랑하고 또 부하들도 물론 쫄병서부터 그 동네에 있는 농부까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그는 대단한 용기와 위험을 지닌 죽을 때도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그런 사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실러의 서사시 걸작으로 칩니다. 프리드 실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는 1802년에 업적을 그의 많은 극작가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바이말 공작에게서 귀족 자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폰 실러라는 그 이름이 됩니다. 프리드리히 실러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폰 실러가 됩니다. 독일인들은 그를 독일의 최대의 극작가로 여기고 멜로드라마와 부르주아 비극이라는 새 형식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작품으로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아래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초기 작품은 그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관습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고, 후기 작품은 육체적 연약함과 물질적 부족함도 초월하는 영적 자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세이로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에스테릭에 대해서 쓴 거, 그 Briefe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이라는 거를 그 문학 잡지 디 호렌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시로는 Das Ideal und das Leben, 이상과 삶, 뭐 여러 시가 있습니다만 산보 노래에 힘이 있고, 특히 실러는 그 서민들을 위해서 따로 그 장르를 하나 만들어 갖고 시를 썼는데, 그 언어서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형식도 그렇고 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예로 장가, 잠수인, 종소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괴테와 실러의 우정관계에 대해서, 두 사람은 너무 다른 기질과 문체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고 지속적인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만난 것은 1788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실러는 무명의 극작가였고 괴테는 이미 잘 알려진 문학가였습니다. 그들은 문학, 철학, 과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갖고서 위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편지를 서로 나누었고 1795년에는 그 공동 창간한 문학 잡지 디 고렌을 발표냈습니다. 그들은 바이말 극장을 또 설립했는데, 이 사진이 바이말 극장이 나중에 독일 내셔널 극장이 됐습니다. 그 앞에서 그 있는 두 분의 동상입니다. 이 극장이 최고의 극장이 됐고 독일 드라마의 르네상스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러는 이상주의적이었고 예술은 도덕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사회를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괴테는 그런 사회 변화의 도구라기보다는 자기 표현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분 관계가 결국 바이마 클래시시즘이라고 불리는 기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805년에 괴테와 실러는 둘 다 중병에 걸렸고 실러는 죽었습니다. 괴테는 회복되었지만은 괴테는 그 실러가 사명하면서 내 존재의 절반을 잃었다고 통곡했습니다. 그 슬픔을 시로 썼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실러의 죽음에 대한 비가라는 시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굉장히 지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의 상징이며, 또한 그들의 유산은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또 지속적으로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 강의의 끝입니다. 네. 잠깐 실러가 쓴 그 시 중에 하나로 안디 프로이드의, 이거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마지막 합창입니다. 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니까 그냥 백그라운드로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냥 이거 계속해서 들을까요? 소령숙 강사님께서 일부러 강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질문을 많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함께 해주시고, 그럼 이거 조금 더 좀 작은 소리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명강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죠.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강의를 끝낼게요. 예. 괴테나 실러 이런 분들이 엄청난 대가시들인데 미국 문학계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한국 문학계에 끼친 영향 같은 거를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괴테의 시나 작품은 독일에서 프랑스어 영국 같은 데서 많이 번역돼서 읽혀질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예, 특히 뭐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거, 또 파우스트 같은 거는 나오는데 그 실러는 주로 영국이니까 대부분 전 독일 극장에서 많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나온 걸 모르고 그 미학에 관한 그거는 그 대학 철학 강의에 나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세요? 저쪽에. 우선 우리 그 선배 언니의 명강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웠고 또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은 저도 동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질문은 그 고에테가 그렇게 유명한 진짜 명호고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 산을 넘을 때도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벨트의 슬픔 책을 조그마니까 포켓에다 넣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후손들 그 아들이 하나 아우구스투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또 후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네, 두 사람의 후손이 다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자세하게 어디서 살고 뭐 하는지는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두 분이 다 그 후손이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괴테의 자손은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 그 본 와이프하고 난 그런 자손 중에서 후계자가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천직이 의사입니다. 그렇게 사인을 묻고 싶습니다. 그 슐러가 좀 일찍 죽었는데 두 사람이 죽은 사인.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루소는 이제 아시다시피 성병을 죽었다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찾아요. 그 사인을. 근데 광개토당이 일린 날에 죽었지만 사인을 몰라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을 가장으로 한 자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게
관계성 비문 첫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사인 혹시 아십니까? 네, 죽은 이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을 때가 돼서 하느님이 부르셔서. 아니요. 저 실러는 워낙 약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본인이 또 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스스로 병을 고치겠다고 하고 뭐 약천이 뭐 그런 것도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러가 죽은 그 이유는 폐렴에 걸려서 그래서 죽었고요. 괴테는 모르겠습니다. 사인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괴테는 장수했습니다. 예. 저기 세계적으로 괴테 인스튜트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 이걸로, 괴테 혹시 이걸로, 연관 여기. 있어요? 네. 제가 세계적으로 괴테 인스튜트가 네. 굉장히 유명한데 괴테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름을 괴테가 유명한 문호니까 이름은 땄는데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괴테 인스티튜트는 독일말을 외국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인스티튜트입니다. 강단을 많이 예. 그래서 저도 괴테 인스티튜트 출신입니다. 예. 네, 거의 시간 됐으므로 우리 회장님 잠깐 말씀 뭐 하실 거 있어요? 광고. 제1교포로 신교코라고 그 재벌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끔을 만들 때 거의 주인공인 샤롯데의 이름을 따가지고 롯데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롯데껌의 시초가 바로 샤롯데입니다. 그다음 그 아들 신동빈이 태재벌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면 롯데 호텔이 있고 롯데는 그래서 그 스타트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요. 안홍균이라는 분이 그 출판 기획회가 있습니다. 아주 세상을 멋있게 살던 분인데 6.25 때는 방위군으로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장녀가 돼가지고 참전했던 분이고 박동선 사건 그다음에 김형웅 사건 때 의회에서 통역관을 일했던 분이고 머리도 돌아가지고 최은희하고 신상옥이와 같이 영화매대다 하리우드로 뛰어다니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일생의 자서전을 만드는데 그 8월 16일 금요일 11시 바로 이곳입니다. 많은 분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